반갑습니다. 과학문화해설사 최혜경입니다. 여러분, 크게 고함 지른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보통 고래고래 고함 지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래란 이름은 소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래고래 고함 지른다라는 표현도 이러한 연관성의 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멋진 고래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고래가 여러분께 인사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영상 속에서 어떤 고래들을 보셨나요? 혹시 참고래를 보셨나요? 여기 전시되어 있는 고래뼈가 국내 최대 크기 참고래 뼈 실물입니다. 1996년 인천 송도해 해수욕장에서 죽은 채 발견된 한 살의 아기 고래인데 길이가 10m, 체중 7톤이랍니다. 참고래가 최대 크기로 자라면 길이 27m, 체중 80톤까지 자랍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참고래보다 더 크게 자라는 고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대왕고래입니다. 대왕고래는 길이 33m, 체중 179톤까지 자라는 고래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길이가 33m,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버스 한 대 길이가 보통 11m입니다. 그럼 버스 세 대를 합한 길이만큼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확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런 고래가 아직까지 육지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아주 먼 옛날 고래의 조상들은 육지에서 살았습니다. 풍부한 먹이를 찾아 바다로 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육지 동물이었던 고래는 바다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바닷속 환경에 적응하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면 고래가 육지에 살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뭐처럼 보이나요? 마치 손뼈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고래의 앞다리입니다. 그럼 뒷다리는요? 사람의 꼬리뼈처럼 뒷다리 두 개는 퇴화되어 뼈가 있었다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OX 퀴즈를 통해서 고래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는 어류다. 정답은 X입니다. 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아가미로 호흡하는 어류가 아니라 사람과 같은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포유류인 고래는 폐로 호흡하고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호흡을 하는 고래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와 머리 위에 있는 분기호흡을 통해 숨을 쉬고 두꺼운 피하 지방으로 체온을 유지하며 소리 즉 음파를 이용해 물체를 찾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고래의 분기공은 한 개 또는 두 개다. 정답은 O입니다. 고래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면 고래라 부르고 작으면 돌고래라 부르지만 분류학적으로는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나눕니다. 여기 전시된 참고래를 비롯해서 대왕고래, 밍크고래 등과 같은 수염고래들은 입 안에 이빨 대신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입에 가득 머금은 다음 그 안에 있는 크릴이나 작은 물고기를 입 천장에 붙은 가늘고 뻣뻣한 수염같이 생긴 조직을 통해서 걸러 먹습니다. 반면에 향고래, 범고래, 참돌고래와 같은 이빨고래는 오징어, 물고기 등의 더 큰 먹이를 이빨로 잡아먹습니다. 수염고래는 대체로 덩치가 크고 분기공이 두 개인 반면 이빨고래는 수염고래에 비해 덩치가 작고 분기공도 한 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퀴즈. 고래의 생존은 크게 이어받고 있지 않다. 정답은 X입니다. 무분별한 포획으로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래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래의 생존은 크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래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이나 로프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잡히는 혼액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고래의 포획을 금지하고 혼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 탈출 장치와 친환경 오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고래에 대한 생태 연구 및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동물 고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신기한 바다 이야기와 더 많은 전시물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수상과학관으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해설사 김은정입니다. 이곳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지구 생물이 80% 살고 있는 바다에 대해 알려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알고 나면 재미난 바다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까요? 아주 오래전인 46억 년 전 가스와 먼지로 뭉쳐진 지구가 탄생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대기 중의 수증기는 구름이 되어 아주 많은 비가 내렸대요. 그 빗물이 고여 38억 년 전 바다가 탄생했어요. 38억 년이 흐른 지금의 바다는 하나의 바다지만 5개의 대양으로 나눠져 이름이 붙여졌어요. 가장 큰 바다, 태평양부터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입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면 바다의 특징들을 볼 수 있는 전시물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인지 알아볼까요? 세계의 해양 지형, 해수의 온도, 해류, 염도에 관한 것이네요. 자, 그럼 우리 해류에 관한 살펴볼까요? 세계의 해류의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는 한류와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네요. 이러한 해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동해에는 조경수역을 이뤄 황금어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수심, 해안의 형태, 해류 등이 복잡하여 다양한 온대성, 한류성, 난류성 어종이 풍부하여 수산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다를 지키고 보호하고 가꿔 나가야겠죠? 지금까지 바다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해설사 나은영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업기술 발전의 토대가 된 전통적인 어구 어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먼저 우리 선조들이 어로 활동에 사용했던 도구인 전통 어구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마네킹이 보이시나요? 어깨에 걸쳐 둘러입고 있는 이것은 도롱이라고 합니다. 비 오는 날 들리를 할 때 입었던 것으로 갈대, 볏짚, 보릿집, 밀집 등의 다양한 재료로 빗물이 겉으로만 흘러내리고 안으로는 스며들지 않게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우위로 되지만 겨울에는 방한용으로도 입었다고 합니다. 자, 옆에 해녀가 보이죠? 전통 해녀복, 물소중이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녀들이 산소 호흡 장치 없이 바다 밑으로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방법을 나잠어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했던 도구를 나잠어구라고 하는데요. 나잠어구에는 물고기를 쏘아잡는 작살, 돌틈에 소라 문어 성게를 끄집어낼 때 쓰는 낫, 그리고 해산물을 담는 망사리, 물에 띄워놓고 몸을 의지해서 숨을 고르고 휴식을 취하는 태왁 등 채취하는 해산물에 따라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강하며 한류, 난류가 만나는 동해, 섬이 많으며 1년 내내 따뜻한 바닷물 난류가 흐르는 남해, 해안선이 복잡하고 밀물과 썰물,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 지형으로 되어 있는 서해안 등 독특한 해안을 가집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독특한 해안의 특징을 잘 알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 물고기 잡는 방법에 적용해 사용해 왔습니다. 동해의 대표적인 전통어부로 준학이 있습니다. 준학은 연성이라고도 하며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가지줄마다 낚싯바늘을 달아 바다에 투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낚시들을 차례로 들어 올려 물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남해안에는 죽방염이 있습니다. 죽방염은 물살의 흐름이 빠르고 적당한 수심을 갖춘 남해 연안에서 V자형으로 참나무로 말뚝을 박고 대나무 발 그물을 세워 물이 빠진 썰물대에 갇힌 물고기를 건져내는 업 방법으로 조선시대에도 그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방식입니다. 오늘날까지 20여 개가 남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죽방염에서 잡은 죽방멸치는 뜰채로 잡기 때문에 어획량은 적지만 원형이 보존되고 신선도가 뛰어나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서해안에서 이루어진 어법에는 돌살이 있습니다. 돌살은 해안에 돌을 쌓아 밀물이 되면 고기가 같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되면 물이 빠지면서 돌담에 남은 물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식으로 돌로 담을 쌓았기 때문에 석방염이라고 부르고 서해안 지역에서는 독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태안반도나 제주도에 100여 개가 남아있어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전통적인 어구 어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대 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러 갈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문화 해설사 고순예입니다. 여기는 현대 어법에 관한 전시물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즐겨 먹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입니다. 전통 어법인 준학과 비슷한데요. 채낚기 어업은 긴 낚시줄에 채낚시 여러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아 채어 낚는 어업입니다. 미끼는 자연 미끼가 아닌 형광색을 띤 플라스틱 인공 미끼를 사용합니다. 오징어는 빛에 모이는 주광성 생물인데요. 낮에는 깊은 바다에 있다가 밤에 먹이 활동을 합니다. 오징어는 불빛에 모이는 습성이 있어서 LED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가 배 부근에 모이면 조획기로 감거나 풀거나 하면서 오징어를 재빨리 낚아 올리는 것이 오징어 채낚기 어업입니다. 여기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업은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까요? 배 두 척이 자루 그물을 양쪽에서 수평 방향으로 끌어서 물고기를 잡는데요. 물고기가 잡히면 배 두 척이 간격을 좁혀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잡는 방법이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업입니다. 쌍끌이 어업은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을 수 있어 좋지만 치어까지 잡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발 어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통발은 물고기를 미끼로 유인하거나 은신처를 얻기 위해서 통발 안에 들어오도록 만든 어구입니다. 통발 입구에는 안쪽을 향해 날카롭게 되어 있어 물고기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새우, 꽃게, 붕장어 통발이 있고 또 산란기에 알바지로 유인하는 갑, 오징어 통발이 있습니다. 여기 전시물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입니다. 대부분 그물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500년이 지나도 잘 썩지 않으므로 태풍이나 조업 중에 유실되면 해양 쓰레기로 남아 수산동물이 폐 그물에 걸려 죽는 유령 어업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를 줄이기 위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는
기존 어구와 달리 바닷속에서 분해되어 친환경적이라 유령어업으로 인해서 수산 자원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해양 생태계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법의 기술은 물고기 종류와 그 특징에 따라 발달해 왔는데요. 어법 발달과 더불어 생태 보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대 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산 양식을 맡은 과학해설사 백현숙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산 양식이 무엇이며 양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산 양식은 무엇일까요? 수산 양식은 수산 생물을 알맞은 환경에서 성장, 번식시켜 수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양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역과 같은 해조류, 굴과 같은 폐류, 넙치와 같은 어류 등 다양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바다의 검은 반도체. K푸드의 대표 주자는? 네, 바로 김입니다. 김은 김 수요량의 대부분을 양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김 양식장을 함께 가볼까요? 앞에 보시는 전시물은 김 양식장입니다. 김 양식은 각색포라는 세포를 성장시켜서 채물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대나무 쪽을 엮은 대발과 합성 섬유로 된 그물로 만든 각포자를 성장시켜 김발을 만들고 가을이 되면 채무한 김발을 설치해서 이듬해 봄까지 양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양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조선 인조 때 태인도에 사는 김여익이라는 어부가 어느 날 해변가에 떠내려온 나뭇가지에 김이 붙어있는 거 보고 처음 양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여기서 엄마가 따온 것은? 네, 바로 굴입니다. 굴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조개가 바로 굴입니다. 굴양식은 물속을 떠다니는 유생을 굴껍데기나 조개배에 연결한 부착기로 채묘하고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 양식장으로 옮겨 키우게 됩니다. 해조류의 대표 양식 김, 폐류의 대표 양식 굴양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어류의 대표 양식인 넙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넙치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널따란 의미와 물고기란 치자가 합쳐진 말로 보통 강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넙치의 눈은 어느 쪽에 달려 있을까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양쪽으로 눈이 달려 있는데, 넙치는 상어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나 펄 속에 숨기 위해서 납작하게 만들고, 모래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 눈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고 해요. 넙치의 눈은 왼쪽으로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럼 넙치와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혹시 아나요? 네, 보통 가자미는요, 오른쪽으로 눈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넓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 넙치가 양식하게 가능한 건요, 우리나라 수산기술 발달이 그만큼 아주 엄청나게 발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산양식 기술 발전을 소개시킬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수산양식 기술에 대해 해설을 맡은 과학해설사 김옥경입니다.
수산생물을 장기간 양식하게 되면 폐사율이 높아지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질 환경 때문입니다. 물고기들은 먹이를 섭취한 후 배설물을 통해 암모니아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물고기들에게 매우 위험하여 수조의 물을 자주 갈아주거나 항생제를 섞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염물 분해 능력이 뛰어난 미생물을 이용해 배설물을 분해하고 수경 재배, 즉 식물을 함께 길러 사육수를 정화시킨 후 다시 수조로 보내는 바이오플락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개발하여 친환경으로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수확량도 높여주고 물갈이가 거의 필요치 않아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양식 기술의 개발로 현재와 미래의 식량 보고인 바다를 지켜나가기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산양식기술 전시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해설사 김소라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에 관한 전시실 독도관입니다. 독도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화면은 지금 현재 독도의 실시간 영상입니다. 독도와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이고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87.4km로 일본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독도는 해저에서 솟구쳐 나온 용암이 분출되어 형성된 해양성 하산섬입니다. 독도는 동도, 서도 2개의 큰 섬과 8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서도에는 간이 기상 측정소, 주민이 살고 있으며 동도에는 위성 안테나 접안시설 경비대가 있습니다. 독도는 희귀 동식물과 자연 환경이 뛰어나 천년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갱이, 갈매기, 바다제비, 숨새의 집단 번식지입니다. 독도를 작지만 큰 섬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원의 보고입니다.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로 변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석유 자원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두 번째, 황금어장입니다. 독도의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정정지역으로 동식물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이 다량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교는 독도 앞바다에 많이 서식하는 어종들입니다. 여기까지 독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양자원과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독도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학해설사 김소라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문화해설사 최영혜입니다. 이곳은 수산생물실입니다. 수산생물 전시에는 액침 표본이 있고 건조 표본이 있습니다. 액침 표본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생물의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제에 담가 영구히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건조 표본은 박제 표본이라고도 합니다. 전시 목적으로 사용되며 생물의 내장 부분은 제거하고 바깥 부분을 칠을 하거나 예쁘게 눈을 만들어서 붙여준답니다. 이제 대표적인 수산생물인 어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박제 전시물입니다. 강 상류, 중류, 하류에 사는 물고기가 위에서부터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류는 물속의 지형과 환경이 다채로워 얼음치, 쉬리 등 다양한 한국 고유 어종이 서식합니다. 하류로 갈수록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잉어, 붕어, 메기 등의 커다란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바다 물고기를 만나볼까요? 보리처럼 영양가 높고 가격이 저렴해 바다의 보리라 불리는 물고기가 있어요. 부산시의 시어이기도 합니다. 전시물에서 찾아볼까요? 네,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계절에 따라 알맞은 물의 온도를 찾아 때를 지어 이동하는 어류입니다. 이른봄 제주도를 지나 2, 3월에는 동해로, 일부는 서해로 이동을 시작하여 11월까지 우리나라 바다에서 살다가 추운 겨울 따뜻한 물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물고기 이름 중에 참돔, 참치, 참복처럼 이름 앞에 참자가 붙어 있는 어류들이 있습니다. 참돔은 돔 중에 가장 돔다운 기준이 되는 물고기로서 참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제 표본으로 전시되어 있는 참돔, 고등어, 넙치 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도 함께 찾아보세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물고기의 생김새, 사는 곳 등을 함께 알아보세요. 여기까지 수산생물실에서 어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설사 정유선입니다. 수산생물실에서는 해양 포유류, 해양 조류, 절지동물인 각각류, 연체동물 페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수산과학관 입구에서 보셨던 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를 여기서는 박제로 만나보겠습니다. 물범, 물개, 바다사자는 기각목입니다. 지느러미인 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범은 앞다리가 짧아서 기어다닙니다. 발은 지느러미 모양입니다. 기바퀴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령도의 전박이 물범이 천연기념물 33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펭귄으로 가볼까요? 펭귄의 발은 원더네트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이 서로 꼬아진 형태의 모세혈관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 손실을 줄이는 보일러 방식으로 적절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지요.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면서 절지동물 중 각각류를 보실까요? 깨다시 꽃게는 등에 H 문양이 있고 각각의 등에 적자색의 작은 점이 많습니다. 다리는 금빛을 띱니다. 헤엄치기보다는 모래 속을 파고드는 데 유리해 맑고 얕은 바다의 모래바닥에 삽니다. 연체동물 중 페류를 보실까요? 소라 껍데기와 가리비 껍데기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한쪽 껍데기인 소라는 복종류이고 양쪽 껍데기인 가리비는 부종류입니다. 먹거리로 친숙한 복종류와 부종류를 찾아보시면서 천천히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설사 조미숙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수족관입니다. 이곳에는 바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민물고기,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 어종 등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족관으로 들어가서 우리 물고기 친구들 만나볼까요? 여기에 보이는 네모나고 작은 6개의 수조에는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에 사는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고유 어종들입니다. 자, 처음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조에 있는 물고기는 몸빛이 황금색인 황소가리입니다. 이는 한강유역에 서식하고 천년기념물 190호로 지정되어 있는 물고기입니다. 두 번째 수조입니다. 주둥이부터 꼬리자루까지 검은 세로줄 무늬의 물고기 보이시죠? 바로 돌고기입니다. 돌고기는 먹성이 아주 좋아 돼지를 뜻하는 돈고기라 부르다가 지금은 부르기 쉬운 돌고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조에는 몸에 작고 검은 반점들이 있고 배가 평평하여 돌 위에 잘 붙어 있는 돌마자가 있습니다. 자, 이 돌마자가 돌에 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냇가에 돌을 던지면 잘 맞는다고 합니다. 혹시 돌마자란 이름이 그래서 생겨난 이름이 아닐까요? 네 번째 수조입니다. 칼락자루와 납자루의 수조입니다. 두 물고기를 비교해 보시면 납자루는 몸에 무늬가 없고 지느러미도 옅은 색인 반면 칼락자루는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까지 아주 화려한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대에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어 고려청자란 애칭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색시처럼 예쁘다 해서 이름 붙여진 각시붕어와 흰줄 납줄개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수조입니다. 자, 쉬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황허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1999년 개봉된 쉬리라는 영화 때문에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죠. 영화에 나온 물고기는 쉬리가 아닌 키싱구람이라는 열대어였습니다. 어때요?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에도 보시다시피 아주 예쁜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쁜 물고기들을 계속 보시고 싶으시면 강이나 하천을 깨끗이 유지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 고유종 민물고기 만나보았습니다. 해설사 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산과학관 아쿠아리움에 오시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혹돔 핑크가 있답니다. 우리 다 같이 핑크 한번 불러볼까요? 핑크야! 이쪽으로 너 이쪽, 스님 쪽으로 와, 이쪽. 건강하게 잘 지내자. 오늘 먹이 많이 먹었어? 이쪽. 이쪽으로 너 이쪽, 스님 쪽으로 와, 이쪽.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프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쪽 왔다 야. 귀여운 혹돔 외에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다 같이 구경해 볼까요? 선생님! 수족관 해설을 맡은 과학해설사 양혜경입니다. 각 수족관에는 왼쪽에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은 바닷물, 초록색은 민물입니다. 각 패널에는 그 수족관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수족관부터 살펴볼까요?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는 물고기가 정갱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등어와 흡사한데요. 정갱이는 옆줄을 잘 살펴보면 단단하고 억센 방패 비늘이 있습니다. 저기에 노란 꼬리에 선명한 파란색의 물고기가 보이시나요?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 속 니모의 친구 부르탱입니다. 부르탱은 화려하고 선명한 색깔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물고기지만
꼬리자루에 날카로운 가시에 독샘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 수조엔 거대한 몸집을 가진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색빛 물고기가 보이시나요? 파쿠입니다. 파쿠는 네모나고 뭉툭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태가 사람의 이와 흡사하다고 하여 인치어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보시면 긴 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닮았나요? 악어를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엘리베이터 가입니다. 이 수조엔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물고기가 아닌 것이 있네요. 무엇일까요? 거북이입니다. 이 거북이는 물속에 살고 있지만 물고기가 아닌 파충류입니다. 이 거북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특이하게 생긴 곳이 있습니다. 코입니다. 바로 돼지를 닮았지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돼지코 거북이입니다. 돼지코 거북이는 국제보호종으로 멸종위기종이라고 합니다. 돼지코 거북이를 보셨는데 아주 귀엽지 않았나요? 자, 이제 이 수조로 옮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조에는 왠지 낯이 익은 물고기가 있지요. 백성들의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민어입니다. 그런데 이 민어의 꼬리 쪽을 자세히 보면 검은 점이 있지요. 바로 이 검은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 민어와 홍민어로 나뉩니다. 수조 속 민어는 점이 있어 홍민어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홍민어를 점성어 혹은 점민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잿빛 바탕에 많은 흰 점을 가진 커다란 물고기가 보이시나요? 자이언트 그루퍼입니다. 3m까지도 성장하는 대형 어종으로 상어를 통째로 먹어치우기도 하여 바다의 진공청소기라고 불린답니다. 성장하면서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하는 습성이 있으며 식용 가능하나 시가테라라고 하는 독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수산과학관의 수족관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작지만 알찬 수산과학관으로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과학해설사 양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